안녕하세요. 부자연구소 RRTV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부동산 올라도 너무 올랐죠.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말이 많은데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이게 최선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연말부터 2021년 6월까지 6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10% 넘게 올랐는데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2001년에 주택담보대출이 처음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IMF 외환위기 이후에 기업 투자가 소극적으로 바뀌면서 은행권의 유동성은 가계대출, 그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을 향했죠. 실업대란이 현실화된 2000년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원인이었습니다. 이때 폭발하는 주택 수요에 맞춰서 공급 물량을 늘려보려고 2004년부터 2기 신도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택지 공급부터 주택의 준공까지 4에서 6년 이상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당장 올라가는 주택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딸리다 보니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뭔가 지금 상황이랑 비슷하죠. 이때도 부동산 불을 끌려고 굉장히 많은 규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2005년에 831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가 처음 등장합니다. 하지만 2007년 1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신년 연설에서 부동산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가격은 쉽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수요가 올라가는 구간에는 당장 공급이 되지 않으니 주택가격이 막 올랐다가 좀 수요가 약해지고 규제 정책도 나오고 하는데, 그때부터 공급이 좀 잘 되기 시작하니까 주택가격이 또 약세로 전환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져 왔다고 말씀드렸었죠. 2010년에서 11년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2.25%에서 3.25%까지 상승해요. 그러면서 2011년부터 집값은 하락했어요. 이때 전국 미분양 단지도 117곳 중에 24곳, 그러니까 수도권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 산 사람들은 솔직히 능력자예요. 진짜 거의 대부분이 이때 집을 다 팔고 싶어 하셨었대요. 안 그래도 집값이 하락하는데 2011년에 MB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을 10년 동안 총 150만 채 공급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현재 3기 신도시 포함해서 수도권의 신규 택지가 84만 호 공급 예정인데 엄청난 숫자죠. 보금자리 주택은 더 좋은 입지에 싼 값으로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청약이 보금자리 주택에 다 몰려요. 그럼 일반 청약은 파리가 날리겠죠. 민간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2012년에 유럽이 재정위기로 무너지고 여기에 엔화가 약세까지 겹치면서 수출 중심 국가였던 한국 경제의 성장도 엄청 약해져요.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서승환 국토부 장관 체제로 시작했을 때 수출은 글렀으니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막아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려고 합니다. 근데 대출 규제를 풀면 가계부채의 급증을 만들어낼 것 같으니까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방어를 위해서 4.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수도권 추가적인 택지 공급을 줄이자는 정책을 발표해요. 즉 보금자리 주택이 MB정부 정책 총하였는데 이걸 그냥 안 하겠다고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공급 축소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죠. 근데 거대한 방향성이 정책 한 방으로 확 바뀌는 것은 아니죠. 기사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건설 경기는 계속 안 좋아요. 계속해서 2013년은 약세장이 이어집니다. 2013년에서 14년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니까 내수 경기를 살리려고 추가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으로 2014년에 724 정책에서 DTI랑 LTV 규제, 즉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2014년 9.1 부동산 대책으로는 신도시나 택지 지구를 대규모 개발하는 근거법이 되었던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여 향후 대규모의 신도시 공급은 더 이상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신도시 대신 구도심 정비사업 촉진의 부양정책으로 주택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724 정책으로 대출 규제까지 완화해준 상태죠. 구도심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돌리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규제들을 다 풀어주고 사업 수익이 높아지는 형태로 전환을 시켜줘요. 2014년 기사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9.1 대책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까 우려라고 쓰여있죠. 네,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3년에서 14년을 걸치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13년도에 산 미분양 주택은 양도세 100% 감면, 다주택자는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하니 다주택자를 통한 투자 수요에 촉진이 됩니다. 2017년부터는 신규 택지 개발할 땅도 없고 근데 수요 초과 현상은 발생하다 보니 이때부터 주택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하는 초강세장이 시작됩니다. 13에서 14년도에 풀어줬던 많은 규제 완화 정책들과 9.1 부동산 정책이었던 무제한 공급 축소 제도, 이게 현재 불바다라는 후폭풍이 된 거예요. 근데 2013년 전후로 그대로 뒀다간 장기 미착공 PF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이 도산이 될 것 같고 이걸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택시장 부양 정책이 도입이 된 거였습니다.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부터 부동산 불을 끄기 위해 본격적인 규제를 시작합니다. 이 당시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내수 성장 위축의 부담은 있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부동산 가격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 인상이지만 부동산 이외에 경제 전체에 영향과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보다는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으로 세분화를 시키고 대출을 60%까지 받을 수 있던 것을 투기 과열 지구부터는 40%만 받을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중과하고 보유세 등 세금을 강화하면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줄 알았죠. 근데 4개월 후에 12월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버립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중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이 임대주택 사업으로 등록이 된다면 규제 강화 부분이 전부 배제가 돼서 규제가 더 완화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2018년에 부동산 가격 급등기를 재현합니다. 다주택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제대로 만들어준 거죠. 부랴부랴 9.13 대책이 나옵니다. 이게 뭐겠어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겠죠. 양도세 완화 혜택 안 주고 보유세 강화하겠다. 9.13 정책과 더불어서 2018년에서 19년 입주가 솟구치면서 서울은 강동구, 송파구에서 그리고 경기도는 전역에서 역전세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 발표도 해요. 현금이 쫄리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막 팔기 시작하고 너도 나도 팔려고 하다 보니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정책 효과와 공급 효과가 잘 맞아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주택자들을 다 잡아놓으니까 2019년 하반기에는 무주택 가구의 1주택 갭 투자 시대가 열립니다.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요. 30, 40대가 이런 흐름을 주도했는데요. 파리 대책이랑 9.13 대책을 통해서 청약 100% 가점제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면서 3040 세대는 청약에서 완전 도태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세 끼고 집 사는 컨센서스를 확보한 거죠. 정책이 낳은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또 부랴부랴 아이디어를 쥐어짜서 2019년 12.16 대책으로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 방지를 위해 9억 원 넘는 집 갭 투자 시 전세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합니다.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집값이 대충 다 9억 원이 넘는 줄 아나 봐요. 경기권은 9억 원 이하 주택이 너무 많았죠,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은 보란듯이 9억 원 넘지 않는 경기권 주택에 갭 투자가 폭발합니다. 2020년은 경기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20%를 초과해요. 정부는 또 부랴부랴 2020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주택을 전세 끼고 갭 투자하지 못하도록 9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바로 정책을 변경합니다. 근데 또 동시에 대출 규제는 있다 보니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은 법인으로 부동산 매입을 증가시켜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정부는 부랴부랴 2020년에 6.17 부동산 대책에 전세 끼고 주택 매입하는 갭 투자랑 법인을 겨냥한 대책을 내고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랑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 및 기준을 완화해주고 임대사업자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해요.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약 4년 동안 있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이에요. 앞을 막으면 옆으로 빠져나가고 옆을 막으면 뒤로 가고 이렇게 막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들을 하나씩은 준 셈이죠. 이래서 부동산 정책이 개망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나 봅니다. 요약해보면 2017년 파리 대책으로 종합적인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을 시행했으나 2017년 말에 주임사 활성화 전략의 영향으로 다주택자들을 양산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물량을 폭발시키고 이게 2018년도에 강세장의 원인이 됩니다. 곧바로 9.13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임사 혜택 축소와 보유세 강화를 선언하고 이게 19년도 상반기 약세장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죠. 근데 하반기부터 현재까지는 1주택자들의 전세 끼고 갭 투자하는 형태의 흐름이 주요한 강세장의 원인이 된 거고요. 이후에 12.16 대책을 포함해서 갭 투자 안정화 정책들을 지속해서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정책적 효과가 작동하고 있지 않네요. 2024년부터 공급 물량이 늘어날 텐데 그걸 기다리는 과정상에서 현재 주택 공급이 못 따라와주다 보니까 시장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조정지역 내에서 다주택자들의 실익이 적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1주택 실거주의 경우 우리나라가 가장 큰 세제 혜택을 부여 중에 있습니다. 취득세가 낮고 보유세도 공제가 존재하죠. 양도세도 비과세 기준을 완화해줬고 이는 다른 모든 자산군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이에요. 다주택은 규제 강화지만 1주택은 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에서 세계 최고의 혜택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정부가 추구하고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인 감을 익히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